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인문학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생애 경로와 건강 발달인데요. 생애 경로, 영어로 라이프 코스입니다. 라이프 코스, 생애 경로, 그다음에 건강 발달, 헬스 디벨롭먼트죠. 이게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개념인데요. 여태까지 건강을 어떤 이상적인 상태, 정상적인 상태로 상정을 하고 거기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보건의료 행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패러다임에 의하면 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발달시키는 경로는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오늘 할 거고요. 이것이 어떻게 의학에서 진화해 왔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러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뭐 나는 어떻게 나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고요. 뭐 내가 어떻게 나인가 그냥 나죠, 뭐 그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자라서 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나이게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요인들이 많아요.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먼저 뭐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단세포 생물부터 진화해 온 거예요. 그렇죠? 그 조상들의 그런 많은 조상들을 거쳐서 온 거란 말이죠. 짧게 뭐 부모님, 조부모뿐만 아니라 그 이전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인간 종뿐만 아니라 다른 종으로도 으로부터도 유래된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가 있고요. 또 유전이 있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 다음에 이제 양육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진화에서 설명했잖아요. 인간은 태어나서 또 많이 발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양육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양육을 통한 본성이라는 얘기까지 하잖아요. 본성이라는 것이 그냥 태어날 때 타고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길러진다는 거예요. 본성이라는 것도 길러진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나이게 하는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 생물학적인 요인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삶의 궤적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이 코스, 트라젝토리라고 영어로는 트라젝토리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요. 내가 어려서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로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려서 뭐 학대를 당했다. 그러면 그 발달 경로는 굉장히 궤적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설명합니다만 어떤 시기에 어떤 그 변화가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궤적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뭐 태아 시기에, 유아 시기에, 뭐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그런 시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따져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건 어떤 실전적 경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생물학적 경험일 수도 있어요. 어떤 병을 알았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장티푸스를 알았다, 콜레라를 알았다. 그런 것들을 그런 경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따라서 내 면역력가 달라지죠. 또 내가 학대를 당했다 또는 어떤 긍정적인 경험을 많이 했다. 내 인지 구조가 새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그래서 바이오컬처럴하게 생물 문화적으로인 존재죠. 우리가 여러 번 했죠. 바이오컬처럴 한 존재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문화적 존재라는 거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위에 얘기한 것은 거의 다 생물학적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의미들,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은 이것도 물론 이제 몸속에 생물학적으로 새겨줄 수도 있지만 이것 자체는 굉장히 문화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존적 현상이고요. 이런 것들이 또 무척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가 보통 생명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진화, 유전, 뭐 면역, 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가 있고요. 생명이라고 그러면 보통 표준적인 어떤 그 발달 경로를 겪는 생애 경로를 겪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 겪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이프 사이클 겪는 거는 순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인구 집단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거죠. 여기서는 라이프 사이클인 것은. 왜냐하면 표준화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의학은 표준화되는 의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의 어떤 인구학적 특성에 맞추어서 개발된 그런 치료법을 활용하는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삶의 경로, 여기서 얘기하는 라이프 코스, 생애 경로를 이제 의학에 도입하는 것은 뭐냐 하면 삶의 궤적, 트라젝토리를 따져보자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어떤 시기에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이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프 사이클이 아니라 라이프 코스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생명의 라이프 사이클 중심으로 하는 것은 표준의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삶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춤의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최근에 뭐 맞춤의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되게 어떤 뭐 유전적인 특성이 뭐냐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맞춤의학이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생애 경로에 따라서 맞춰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맞춤의학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요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코스에 관련된 동영상을 하나 보고 오십시다. 라이프 사이클과 라이프 코스에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명의 순환과 삶의 경로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생명이라고 하는 말과 삶이라고 하는 말을 조금 되씹어 봅시다. 생명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모든 생명체에 해당하는 말이 되겠죠. 단세포 생물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삶이라고 그러면 거기 어떤 경험의 요소 또는 심리사회적인 요소가 포함된다는 느낌을 받죠.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물론 동물도 살아갑니다만 우리가 삶이라고 할 때는 거기에 인간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해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붙은 말을 보십시오. 생명은 순환이고 삶의 경로라고 이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십시다. 왼쪽 그림을 보게 되면 나와서부터 늙어서 죽는 것은 빠져 있습니다만, 그럴 때까지의 그 과정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성장했다가 노쇠하고 그다음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과정이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일생이죠. 어떤 개인의 일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인 반면에 이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개념 구조는 뭐 태어나서 유아기를 보내고 소년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청년기를 보내고 성년기를 보내고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아이를 낳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청년기 이후에 장년기, 노년기가 빠져 있죠. 보통 이 순환 구도에는. 이런 차이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생명의 순환, 보통 영어로는 라이프 사이클인데요. 이거는 보통 생명 일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삶의 경로 그러면 이건 주로 이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수정란으로부터 시작된 거죠. 난자와 정자가 만난 그 순간부터 이제 나라는 존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보내고 그러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1, 2년 동안 뭐 1년뿐만이 아니죠. 상당히 오랜 동안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이죠. 문화적 영향을 받아들여서 그 유전자와의 혼합을 통해서 나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뭐 개체로만 보게 되면 독립적인 나이지만 사실은 다양한 그 방향으로부터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또 심리적인 요인을 받아서 변화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료들을 만나면서 또 많은 영향을 주고받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그 사회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들을 습득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성년기에 이르러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면서 또 다시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은 여기서 끝납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생산함으로써 이 사이클이 끝나요. 근데 다른 동물들에서는 없는 과정이 인간에겐 또 따로 있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동물들은 폐경기라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생식이 끝나면은 그 삶도 끝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생식 기능이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도 상당히 오랜 동안 생존해 있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다른 일반적인 동물보다 상당히 다른 동물과는 상당히 다른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년기에 청년기를 지나서 장년기, 물론 장년기에는 아이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클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년기가 상당히 길어졌잖아요. 그 노년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시간을 더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이런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과정을 우리는 생명의 순환이라고 부르고요. 이 인간적인 과정을 삶의 경로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에서 여태까지 어떤 개념을 중심으로 학문 연구와 실천을 해왔는가 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주로 생명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인간의 몸도 또는 질병도 다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경로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순환이라고 하는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아직도 있고 여태까지 많은 문제를 해결해 왔죠. 하지만 장년기, 노년기가 길어지면서 이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은유를 통해서 그 두 가지 방식을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순환의 방식과 경로의 방식을 비교해 보십시다. 우선 순환의 방식에서 보면요, 생명을 그 기계처럼 생각해요. 톱니바퀴처럼 라이프 사이클이 이렇게 톱니바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계이고 톱니바퀴인 것으로 된다면 경로의 관점에서는 인생을 여행으로 보죠.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결정된 경로로 따라가지 않죠. 대개는 물론 큰 틀은 결정됩니다만 여행지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조건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행이라는 은유를 사용하게 되고요. 또 순환의 관점에서는 설계도라는 은유가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DNA, 우리 지놈이 설계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아니라 그걸 진실로 믿는 경우도 아직 있죠. 그래서 우리 그 유전체가 우리의 생명의 설계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로의 은유에서는 그런 설계도가 아니라는 게 우리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도를 가지고 기도를 만들어가며 또 그걸 활용해가며 살아간다. 그러니까 지도라는 것은 완벽한 실제의 표상이 아니잖아요. 설계도는 그런 경향이 좀 있지만요. 그래서 지도라는 것은 그걸 만든 사람들의 많은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현실을 표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노선도를 보십시오. 지하철 노선도에 있는 역 간의 거리가 실제 거리하고 맞지 않잖아요. 다양한 여러 가지 지상 구조에 의해서 변화되어 있고 그 지하철 노선도는 이용자가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 인생의 경로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실제를 정확히 반영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실제를 받아들여서 그걸 내 속에서 나 나름대로 해석된 그런 현실을 살아가죠. 그렇게 해석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지도죠. 그건 설계도가 아니라 지도란 말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순환의 관점에서는 우리는 정해진 길을 갑니다.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해진 길, 남이 닦아놓은 길 또는 이미 선언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길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순환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경로의 관점에서는 경로를 스스로 개척해 간다는 겁니다. 대충의 경로가 될 곳과 안 될 곳은 결정이 되어 있겠지만요, 구체적인 그 길들은 스스로 만들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쌓는 경험에 따라서 경로가 또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로 의존이다. 과거 살아온 경험, 과거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질,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온 동안에 느꼈던 어떤 경험들, 그런 것들이 내가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하는 길이다. 순환에서는 정해진 길이지만 여기서 개척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몸의 전개에 관해서는 유전과 진화의 관점을 많이 보는데요. 우선 진화는 좀 더 기니까 유전만 봅시다. 지금까지는 유전체가 우리의 운명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제하에서 소위 인간 그 유전체 연구가 시행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 다 끝나서 거의 모든 이제 유전 정보를 해독하게 됐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시작했던 전제가 이 사업을 마무리될 쯤이면 무너지죠. 그러니까 유전체가 그 생명체의 운명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이 점차 알려지죠. 왜냐하면 그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번역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형질을 발현하는 과정에 또 다양한 그 생물학적 현상들이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유전자 속에 모든 것이 접혀져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펼치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운명이 드러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건 펼침이다.
이건 능동적인 요소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접히면 운명이 그 안에 접혀져 들어가 있다고 생각했다는 건데, 이 펼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펼치는 자의 어떤 능동적인 노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과학적으로 보면 이 접혀 있는 건 유전입니다. 그대로. 그렇죠? 유전 정보가 그대로 DNA, RNA, 뭐 단백질, 형질까지 이어지는 거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이 소위 말하는 중심 가설이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미 깨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후속 유전, 에피지네틱인데요. 이거는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끄는 상당히 많은 변수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들이 점차 많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했던 순환과 경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대입시키게 된 거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순환으로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과학적 발견과 더불어서 후속 유전과 같은 현상들이 발견되면서 경로라고 하는 틀이 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탐구의 대상과 방법을 보면요, 순환의 구조에서는 구조와 기능을 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생겼고 그 기능이 어떠냐. 그러니까 주로 해부학과 생리학을 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경로의 관점에서는 경험을 봅니다. 어떤 경험을 해왔는가. 그 다음에 지향점이 뭐냐, 목표가 뭐냐, 이거 생명체가 지향하는 것이 뭐냐,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술 또는 인문학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학을 예술이나 인문학으로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의학을 이제 철저한 과학적 방법으로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생각이고요. 제가 보기엔 이미 다 깨진 건데 그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순환의 관점에서 보면 그 대상은 통계적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치에 근접한 개체들을 중심으로 의학 체계가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표준 편차를 벗어난 영역에 있는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경우가 많다는 거죠. 어떤 인구학적 범주의 평균치가 정상으로 간주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상을 위한 과학이었다는 거죠. 정상을 위한 의학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경로의 관점을 도입하게 되면 집합적인 그 형질이 아니라 그 개인의 형질을 중심에 놓게 되고, 그 개인의 형질을 중심에 놓게 되니까 시간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또는 어떤 건강 상태에 있다 할 때 그것을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살아오면서 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된다는 거고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규범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순환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환원적이죠. 그러니까 물질적 몸, 물질로 구성된 몸에 주로 관심을 집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간에서부터 조직, 세포, 분자까지. 하지만 결국 어디까나 몸속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질적 존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하지만 경로의 관점에서는 사람, 사회, 문화와 같은 좀 더 광범위한 영역의 변수들, 상황들을 같이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순환의 관점에서는 표준의학,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바이오메디신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법이었다고 한다면, 삶의 경로 관점은 앞으로 사회시대 21세기에 상당히 관심을 끌게 될 맞춤 의료, 개인 의학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할 건데요. 과학과 인문학이 의학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들을 위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요 의학의 모형, 지금 의학의 모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은 바이오메디칼 모델이고 생물의학, 생명의 순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그런 의학이었고, 삶의 경로를 보는 의학은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변화해 오는 과정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말씀드려 볼 겁니다. 복잡한 다른 변수도 있거든요. 이걸 한꺼번에 설명하기 어려우니까요. 오늘 대충 큰 대강만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보셨으면 이제 그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보통 우리는 건강을 상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죠. 예를 들면 세계보건기구의 건강 정의도 마찬가지예요.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예요. 상태죠, 상태. 상태니까 A라는 상태에서 B라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과거의 상태, 올드 과거의 상태에서 새로운 상태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과정이 여기 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과정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과정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과정을. 그래서 이 궤적을 봐야 되는 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변화를 갖느냐. 그건 뭐 굉장히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적응하기도 하고 자기 관리를 하고 또 새로운 규범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지금 생애 경로를 얘기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생애 주기는 이렇게 상태로 넘어가는 거고요. 결정적이고 환원적이에요. 그죠? 위에 그림처럼 톱니바퀴 맞물고 돌아가는 것처럼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단면적이죠. 그 생애를 그 종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단적으로 보는 거죠. 생애 경로는 거꾸로 시기마다 달라요.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어떤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어려서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립학교가 아니라 공립학교가 가느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뭐 아주 중요한 시기에 예방 접종을 했느냐 안 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건 트랜스포머티브 하는 거예요. 트랜지션은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트랜스포머티브는 나 자신이 변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과정적이고 전체적이에요. 그렇죠? 과정적이고 전체적입니다. 위에 것은 결정적이고 환원적이지만 여기 과정적이고, 그 다음에 unfolding이라고, unfolding, 펼쳐지는 거죠. 펼쳐지는 거. 내 인생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죠? 내 인생이 뭐 이렇게 아주 이렇게 뭡니까? 말이 안 나오나.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를 펼쳐나가잖아요. 한 방향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펼쳐놓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이라는 거죠. 지향적이다. 우리가 지난번에 지향 얘기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벌써 옛날부터, 옛날이라고 그러면 한 몇백 년, 200년 전부터 유명한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우리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 현상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얘기만 했죠.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왼쪽에 루돌프 브리쇼라고 하는 분은 이건 정치적인 영역까지, 사회적인 영역까지 사회의학을 창조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하비 쿠싱이라는 분은 이제 신경외과, 아주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 양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왼쪽 브리쇼는 병리학자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신경외과 의사인데 이런 뭐 유명한 그 임상의들도 그런 어떤 과학적인 생물학적인 현상만 갖고 질병을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과정 속에 있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애 경로에 관련된 사례를 몇 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첫 번째, 네덜란드의 기아 사례인데요. 1944년에서 45년 사이에 겨울에 2차 대전 때죠.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제 2차 대전 때잖아요. 나치가 그 네덜란드 일정 지역을 완전히 봉쇄를 합니다. 그래서 식량이 전혀 공급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아주 심각한 기아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왼쪽 보면 이제 그 시기의 사진인데요. 근데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자연적인 어떤 실험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나중에 이때 기아를 겪은 그 인구 집단들이 어떤 경험을 하느냐를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그 태어난 아이들, 이 시기에 엄마 뱃속에 있었거나 이때 태어난 아이들은 대개 보니까 당뇨가 많고 비만이 많고 고혈압이 많더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어떤 그 기아를 경험한 경우에 그 경험이 몸속에 새겨져서 이런 변화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어려서 엄마 뱃속에서 굉장히 그 영양 상태가 열악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몸을 발육시키냐 하면 내가 에너지를 아주 극도로 저장을 많이 하는 그런 체질을 발육시킨 거죠. 그래서 이제 기아를 벗어났을 때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있잖아요. 근데 그 절약 유전자를 발현시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다 저장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생긴 것이 이제 대사성 질환들이 많아졌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유전자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전자 때문에 내가 뚱뚱하다, 내가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또 더 놀라운 거는 이런 형질이 후손에까지 전해진다는 사실들을 알게 돼요. 후손에까지도.
그러니까 유전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나중에 이제 후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환경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가 발현되는 양태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례는요, 아프리카 이민들 사례인데,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 사람들 보면은 이민 1세대가 와서 곧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저체중이 별로 없대요. 저체중이 별로 없는데 그 세대가 거듭될수록 아이들이 저체중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유전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재밌는 사실이 흑백 부부예요. 흑인과 백인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끔 쌍둥이를 낳는 경우가 있거든요. 쌍둥이를 낳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을 낳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꽤 많은 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피부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화적인 눈으로 보기 때문에 흑백이 구분되는 것이지 생물학적으로 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동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사르디니아라고 하는 지중해 이탈리의 어떤 섬인데요. 거기 어떤 엄청나게 많은 장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장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지금 테드 강연이거든요. 테드 강연을 한번 보시고 오십시다. 자, 이분들이 중요한 건 뭐였습니까? 테드 강연의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장수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였죠?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 설명을 합니다만 결국 사회적 관계죠. 인간적 관계가 아주 그 촘촘하게 엮여 있는 경우에 장수한다는 사실들은 뭐 이미 많이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생물학적인 그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도 유전되는 요소가 많이 있죠. 장수 집안이 대대로 장수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그 지역의 문화가 사람들을 오래 살게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학의 패러다임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는 서사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서사뿐만 아니라 이건 인문학적인 얘기라고 한다면 이건 생애 경로, 라이프 코스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책들이 나왔어요. 이건 뭐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아닌데 그 어떤 변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책들은 이건 뭐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뭐냐 하면 이 책들은 여러분들 아마존에 가시게 되면 무료로 다운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료로 나오는 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출판할 때부터 무료로 만든 거예요. 누가 펀딩을 했겠죠. 누군가가 펀딩을 해요. 우리가 앞에 보셨던 테드 강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다 공개하는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지식 공유의 시스템이 일반화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이 강의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공유 경제가 우리 보건의료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냥 무료로 배포가 된다는 거예요. 어둠의 경로가 아니고 밝은 경로에서 그냥 무료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도 이런 패러다임이 아주 소수란 얘기죠. 아주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 발달 개념의 탄생인데요. 뭐 이런 현상들이 있어요. 창발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복잡성 컴플렉시티에서 얘기할 때 창발이라는 현상. 이전 수준에서는 없었던 새로운 그 성질이 태어난다는 거. 또 진화, 또 여러분 설명했죠 앞에서. 후성유전 설명했죠. 네덜란드의 기아, 그다음에 뭐 미국의 이민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적응력, 통합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분야들이 같이 묶여야 된다. 옛날에는 다 한 우물만 봤지만 이제는 이러저런 분야들이 함께 거기서 그 밝혀낸 것들을 함께 고려해야만 새로운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창발이 복잡하고 아까 연결시켰죠. 복잡계랑 연결시켰죠. 그다음에 관계적이에요. 이제는 혼자서만 잘난 척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옛날처럼 뭐 이렇게
빤히 가는 길, 미래가 보인다. 미래가 보이는 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좋은 사회라고 옛날에 우리 배웠거든요. 예측이 가능한 사회가 좋은 사회다. 그 안정된 사회라고. 안정된 사회일 수는 있지만 재미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뭐 유튜브 가서 보세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지. 우리는 맨날 우리를 없으니 여겼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용어들도 많이 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라고 하는 문화도, 물론 아직도 부정적인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온 것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 한우를 파지 않고 여러 것 하는 것. 뭐, 일본 사람들은 3대가 4대가 우동집을 한다잖아요. 뭐, 그 우동 기술은 많이 발전하겠지만, 그건 우동이잖아요,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또 멀티태스킹이 잘하잖아요, 여기. 그것이 이제 역동적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한때 2000년대 초에 월드컵 하고 할 때 다이내믹 코리아라는 말을 썼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월드컵 2002년이었죠. 지금 2019년이니까 뭐 거의 20년 가까이 됐지만 그 20년 이후에 지금 그 당시에 그런 역동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를 만들고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LCHD라고 하는 게 바로 아까 그거예요.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그러니까 인생 경로 건강 발달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과정에 따라서, 인생의 경험에 따라서 그 경로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얘기죠. 평균적인 인구 집단의 평균으로만 나를 환원시킬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온 게 그동안은 이제 유전학에 있어서도 그런 형질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하고 직접적 관계된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뭐 여전히 관계돼 있긴 해요. 하지만 우리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후성 유전하고 상당히 관계가 되잖아요. 그래서 유전자뿐만 아니라 그걸 발현시키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들이 우리는 이미 압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게 되면 이 후성 유전을 처음 발견한 게 1940년대예요. 와딩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한 몇십 년 동안은 잊혀져 버렸죠. 유전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과학이 주류였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와서 소위 말하는 생애 경로, 라이프 코스 소시올로지, 그러니까 생애 경로 사회학에서 처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의학에서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어떤 사회적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라이프 스팬 디벨롭먼트, 에이전시, 뭐 그다음에 시간이 중요하죠. 어느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중요하고요. 또 어떤 장소에 있었는가, 그 환경이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어떤 시기에 어떤 경험을 했는가, 타이밍 중요하고요. 또 나와 관련된 다른 생명체들, 또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동물일 수도 있고요. 또는 생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고요. 이게 이제 사회학에서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심리학입니다. 그래서 Life Span Human Development Psychology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와서 이제 이 속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던 복잡계 과학 있잖아요. Complexity System. 그것과 관련돼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잡계를 과학으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 현상, 사회적 경험까지도 같이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 적응계, 컴플렉스 어댑티브 시스템, 복잡 적응계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 뒤에 관계적 발육 시스템 이론, 뭐 이런 식의 RDST라고 하는 이론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애를 설명하는 새로운 방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사회적이로나 심리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물학적인 현상으로도 설명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학에서 처음 도입된 것은 이거예요. DOHAD인데요. Developmental Origin of Health and Disease. 아까 네덜란드의 기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어렸을 때 경험해서 찾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휘터 프로그래밍, 이건 이제 어머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뭐 다른 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후성유전, 아까 말씀드린 후성유전, 에피제네틱스, 후성유전이 또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생 경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유전자가 그대로 발현된다면 인생 경로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됐기 때문에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들을 이미 너무 잘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LCHD가 중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2년대 이런 경험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인생 경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학과 심리학에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헬스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 건강 발달이라는 것이 의학에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두 개 합해지는 거죠. 심리학과 사회학에서 나타난 것들, 인사이트와 의학에서 생겼던 그런 경험들이 합쳐서 이걸 이제 그 LCHD라고 2002년도에 만들어 내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또 한번 동영상을 보시고 오실게요. 건강 발달 모형의 진화라고 하는 개념인데 생애의 시간, 진화의 시간 이걸 좀 설명했습니다. 이걸 설명을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 발달 모형의 진화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썼지만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말은 별로 쓰지 않습니다. 최근에 새로 나온 개념인데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달해야 할 어떤 이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세계보건기구의 그 정의도 그렇죠.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안녕 상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정체적이에요. 정치지에 있는 그런 개념으로 여태까지 활용되어 왔지만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말은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개념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 가지 그 자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 그 중에서 이것은 이제 지향적 자세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로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건강이라고 해버리면 건강 그 자체가 하나의 그 이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 건강 발달 모형을 알아보려면요.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하나는 진화의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생애의 관점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하나 더 추가한다면 분자 시간이 있는데요. 이 아주 거대한 시간, 진화 시간, 40억 년쯤 되는 그 시간 동안에 우리는 진화를 겪으면서 다양한 경로를 걸어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경로의 경험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우리 유전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진화의 경험을 담고 있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생애가 있죠. 약 100년 정도 되는 생애가 있는데 그 생애라는 것도 엄마 뱃속에 들었을 때부터 했던 경험들, 다양한 경험들, 그런 경험들이 누적되고 축적돼서 인생의 경로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상태에만 주목해서 질병 치료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 그 사람의 삶의 경로를 추적해서 그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지금 이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대충 정리를 해서 이 논문에 나오는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라고 하는 이런 논문에 나오는 이 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표를 대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20세기 한 100년, 100여 년 동안 어마어마한 변화를 겪었죠. 우리가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대체적으로 통계를 보게 되면 1900년 20세기 초에는 이건 미국인을 주로 한 것일 겁니다만 출생 시의 기대 수명이 대개 47세였다고 그래요. 아마 우리 한국 조선의 경우에는 여기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한 20여 세에 30이 채 안 됐던 걸로. 물론 그 대부분은 영아 사망률 때문에 그렇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 경우입니다. 1950년대 오면 66세로 늘어나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제 한 80세 가까이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80세가 넘었죠 아마.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기대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생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그 50년도 채 안 되는 기간을 생애로 봤던 때하고 지금 뭐 80이 넘는 당연히 이제 뭐 최근에는 뭐 100세까지도 바라봅니다만 그 길어진 인생, 길어진 생애를 사는 방법은 똑같지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생애가 길어지면서 두 가지 아주 큰 그 흐름이 생깁니다.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거 있는 것은 왼쪽은 진화의 경로고요, 오른쪽은 생애의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의학의 경로죠. 그래서 이제 왼쪽과 오른쪽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빠진 것이 그 분자의 시간입니다. 이제 분자의 시간을 여기 이 틀 속에 집어넣기 쉽지 않겠습니다만 분자의 시간도 여기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40억 년에 이르는 진화의 시간, 그다음에 100년쯤 이루는 생애의 시간, 그다음에 분초 단위의 분자의 시간, 이런 세 개의 시간이 중첩적으로 들어있는 것이 우리 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이 전체를 그 앞에 보신 이 얘기를 전체를 그냥 빠른 시간 안에 흐름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에 이제 보이는 거는 이제 진화의 시간이고 밑에 보는 생애의 시간이거든요. 우선 진화를 봅시다.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만들어져요. 멘델 유전학이라는 것은 아주 단순한 유전 법칙을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신다윈지 종합이라고 하는 결과에 이르죠. 이것은 이제 분자 생물학에 들어오면서 멘델 유전학만 하더라도 분자라는 것을 알지 못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분자 생물학 DNA 구조가 발견되고 분자 생물학이 발전하면서 1유전자 1형질 이론이 득세합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한 관점으로 보게 되면 물리적 자세인 것이죠. 유전자라고 하는 물리적 실제가 우리 형질을 결정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면서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스템 생물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라 생물체 안에 다양한 그 분자 간에도 복잡한 관계망이 형성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그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시스템 생물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런 것에 시스템 생물학과 이런 그 연구 성과에 힘입어서 인간 유전체 연구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이후에는 이 1유전자 1형질이라는 공식이 깨지죠. 그러면서 이거를 일러서 유전체 이후의 종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다윈지 종합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다윈의 진화론과 멘델 유전학이 이제 합치고 거기다 분자 생물학이 힘을 보태서 만들어진 이런 종합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전체 연구가 끝난 다음에 이 유전체가 그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치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것은 이제 유전체 이후의 종합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관계적 유전자 네트워크입니다. 그러니까 1유전자 1형질이 아니라 유전자들끼리의 관계들, 그다음에 유전자로 분리되지 않는 나머지 DNA 염기 서열들 간의 관계들, 이런 네트워크, 그것을 네트워크로 바라보는 그런 그 생각이 좀 싹두고 있는 것이고 관계적 유전자 네트워크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인간의 건강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단순한 물리적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관계적 네트워크는 생애 기간 동안 계속 변화하고 축적되어 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생애 경로 발달 모형이라는 것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건강 상태는 과거의 경험, 생애 기간 동안에 축적되어 온 삶의 경험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뭉뚱그려서 우리가 건강 발달 모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제 진화의 시간이고요. 생애 시간을 보게 되면 현대의학을 엄청나게 발전시킨 것은 세균이죠. 세균 병인설입니다. 19세기에 발견된 세균이 그동안 인류의 역사 내내 인간을 괴롭혀왔던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세균 병원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이전부터 발달한 겁니다만 해부 병리학입니다. 16세기부터 발달한 해부학, 17세기의 생리학, 18, 19세기의 병리학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 세균 병인설과 해부 병리 모델이 합쳐져서 바이오메디컬 모델, 그러니까 생물의학 모형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모형은 지금까지도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 실천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생물 심리 사회 모형으로 발전하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현상만 가지고는 건강 설명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심리적인 요인, 사회적 요인이 이제 함께 고려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바이오 사이코 소셜 모델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에 얘기했던 진화 시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축적이 이루어져서 만들어진 거다 해서 생애 경로 건강 발달로 종합이 됩니다.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LCHD라고 하는 개념으로 종합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이제 크게 봐서 우리 20세기부터 달라져 온 생애 경로에 관련된 것이죠. 진화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이제 다윈 진화론과 멘델 유전학이 합쳐져서 신다윈 종합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속에는 어떤 연구도 있었는가 보는 겁니다. 우선 인구 유전학이라고 하는 게 있죠. 다윈 시대에는 그저 자연을 관찰했을 뿐이죠. 그래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술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 선택이라고 하는 진화의 법칙을 발견한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인구 유전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이 발전하면서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대규모 대상을 조사하면서 유전적 분포를 연구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것이 신다윈주의 종합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최초에는 멘델 유전학이라고 하는 굉장히 초보적인 유전학이었잖아요. 그냥 형질을 관찰해서 그 법칙을 추론하는, 수학적으로 추론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이후에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단순하게 그냥 직선적으로 기계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다, 유전자가. 그래서 그 유전자가 형질을 발현하는 과정에는 아주 다양한 그런 그 경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경로는 일정 정도로 정해진다. 그래서 이제 운화라고 하는 말을 썼던 워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주장했던 것이 이제 후속 유전학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발생이에요. 멘델 유전학에 의하면 발생 과정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으로 치면 수족난으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 시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간으로 완성되어 가는가의 과정은 별로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발생학이 발전하면서 그 발생 과정에서도 상당한 많은 그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신다윈주의로 가요. 근데 이 신다윈주의도 오래 유지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1유전자 1형질이라고 하는 것이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또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발전하잖아요.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 다음에. 그러므로서 그 유전자 간에 유전체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단순한 유전자들 집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다양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생물 복잡성, 바이오 컴플렉시티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대개 물리적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1유전자 1형질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유전자가 그냥 단순히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제 지금은 생물 간의 복잡한 관계 또는 생물체 내의 관계 또는 세포 내의 관계, 유전체 내의 어떤 다양한 관계들, 그런 것들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체학 이후에 이제 나오는 것이 각종 오믹스가 있습니다. 이제 유전체는 지노믹스고요. 그것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프로테옴이라면,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면 단백체학, 프로테오믹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중간 단계에 트랜스크립트가 있잖아요. 오믹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한 오믹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형지대 뭐 집합, 뭐, 페노믹스, 피지옴, 그러면 이제 생리 현상의 어떤 집합. 그 모든 것들을 집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계적이 펼쳐짐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간에 다양한 계층 구조가 있죠. 또 하이라키가 있죠. 이 오믹스 중에서도. 그래서 그 계층 구조를 통과하는 그런 것이 이제 생명 형성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시스템 생물학이라고도 부르죠. 시스템 생물학이 이제 영향을 미쳐서 유전체 이후에, 지노믹스 이후에는 관계적 유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생애 경로 발달 모형으로 가고 건강 발달 모형으로 간다, 이런 겁니다. 생애 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생애 경로를 쭉 그려놨고요. 여기 이제 어떤 내용들이 추가되는가를 보십시다. 생물의학 모형에서 생물심리 사회 모형으로 가는 과정에는 소셜 에피데미올로지,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발전이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 사회적으로 질병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것이 사회역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행동 요인이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들이 알려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뭐 담배의 영향이 이제 악영향이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뭘 먹는가가 중요하다. 시기.
그다음에 운동, 또 한참 또 유용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개념이 또 유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인문사회과학 쪽에서 발달 심리학, 우리가 어떤 그 성장 과정을 겪는 거에 따라서 그 심리적인 구조가 다르다는 사실들을 알려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생물심리 사회 모형이 만들어진 데 기여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학에서 생애 경로 사회학. 우리가 어떤 사회적 경험을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경로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발달 심리학과 생애 경로 사회학은 생물 심리 사회 모형을 구성하는 데도 영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애 경로 발달 종합을 이루는 데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생애 경로 만성 질병 역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Developmental Origin of Adult Disease, 그러니까 성인 병이 그 원인이 말이죠. 원인이 그 발달 과정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환경에 있었는가에 따라서 그 성인이 돼서 앓게 되는 질병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던 거죠. 그런 증거들이 많이 생겨났던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신경 발달입니다. 노로 디벨롭먼트죠. 이것도 어떤 경험에 따라서 신경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후속 유전학도 중요하죠. 앞에 말씀드렸던 그 와딩턴의 후속 유전학은 1.0이라고 얘기하고, 여기 이제 2.0, 3.0쯤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어떤 다양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는 유전학적 연구, 생애 경로 건강 발달 종합으로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애 경로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종합에 이루어져서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트 그 모델이 됐고요. 이게 여기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생애 경로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또 한편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위쪽 부분은 대체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이라고 한다면 아래쪽에 설명한 것은 대개 인문사회과학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얽혀서 이제 복잡계 과학, 컴플렉스 시스템이죠. 컴플렉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발달해 온 것이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형이다. 그래서 이걸 이제 생애를 빼버리면 건강 발달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쳤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신 내용들이에요. 이제 바이오메디컬 모델이 있고 바이오사이코소셜 모델이 있고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의학 모델이고 이거 생물의학 모델이고 이거는 생물심리사회 모델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생애 경로 생애 경로 발달 모형이죠.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생애 경로 발달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 있었던 어떤 과학적인 그 발견들 쭉 나열을 해놨어요. 이거 동영상에서 설명했으니까요. 그냥 거기서 보신 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물 의학 모델에서는 단순한 환원적인 직선적인 인과관계였다고 한다면, 그다음에 생물심리 사회 모델에서는 어떤 위계적이고 역동적이고 또 여러 개의 그 요인들이 작용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형에서는 아주 복잡하고 관계적이고 그다음에 적응적이고 뭐 역동적이고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한쪽은 생물학적인 거고 한쪽은 이제 그 의학적인 그런 것들을 비교를 해 놓은 거예요. 의학적인 것은 지금 아까 설명했고요. 왼쪽 것이 이제 생물학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생물학은 어떻게 갔는가, 이 의학적인 그 흐름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건 너무 복잡하죠. 복잡해서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무튼 간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정리를 좀 내가 좀 해봤어요. 그래서 요 그림은 너무 복잡해서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역동적 관계적 환경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생물의학 모형에서는 아주 직선적이잖아요. 그래서 기계적이고 또는 뭐 유전자와 같은 것처럼 단일 원인, 단일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관계적으로 서로 엮여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 이 관계들은 뭐 유전자 발현만 갖고 얘기한다면
그 단백질이랄지 무슨 뭐 중간 대사산물이랄지 단백질 그 RNA랄지 이런 것들이 다 세포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맺고 있는 관계들에 따라서 그 유전자의 발현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동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동적이고 관계적인 환경 속에서는 창발적인 영향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직선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나타나면 생물학적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또는 발달 과정을 바꿔버리기도 하죠. 아까 어렸을 때 엄마가 기아에 허덕였던 경우에는 발달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건강 발달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창발적 효과를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창발적 효과. 그래서 요 경로는 생성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이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유아기에는 습득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중년기에는 기능을 유지를 해야 되죠. 기능을 유지하고 그다음에 노년기에는 쇠퇴하게 되니까요.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쇠퇴하게 되니까 그걸 관리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이 경로에 포함되는 거죠. 생성되고 습득되고 기능을 유지했다가 쇠퇴되는 이것이 경로죠. 건강 발달 경로. 그래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것이 이제 인생인 겁니다. 건강 발달 궤도 또는 궤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보면 잠재 효과가 있고 경로 효과가 있고 누적 효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잠재 효과는 어떤 영향을 받았을 때 한참 동안 그 영향을 나타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또는 청소년기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건강 발달 궤적을 이야기하는 경우, 예를 들면 아까 많이 듣는 얘기가 이제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이 어떤 그 성격적인 결함이 나타나는 거, 그 궤적이 나타나잖아요. 누적 효과, 운동을 많이 하면 누적되면 좋죠. 그다음에 흡연도 마찬가지. 흡연은 많이 오랜 동안 흡연한 사람이 더 많은 그 악영향을 받잖아요. 그런 겁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그림인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곡선 있잖아요. 위에 거 아래 거 있잖아요. 이제 위에 거는 이제 날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좋게 태어나는 아이예요. 밑에 거는 조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는 아이예요. 근데 똑같이 가지를 않아요. 이제 어떤 뭐 여러 가지 경향에 따라서 처음 날 때 조건이 좋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발달 과정에 따라서는 이렇게 역전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역전되는 부분이 있다가 결국은 다시 대개의 경우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조건이 좋지 않은 아이들이 나중에 늙었을 때도 발달 경로에서 좋지 않죠. 뭐 그런 일반적인 얘기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처음에는 제너러티브죠. 생성, 에퀴지션, 습득, 그다음에 유지, 그다음에 쇠퇴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간다. 이게 이제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뭐 보면 뭐 뻔한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발달 과정이 있을 수 있는 거. 맨 위에 있는 거는 파란색은요. 이거는 이제 아주 좋은 건강한 그런 궤적이고요. 중간은 노란색은 좀 위험스러운 그런 궤적이고 밑에 건 빨간 거는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궤적이죠. 그래서 그 건강 발달이 그 어느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나타난 걸 보면은 제일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가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부모 교육이에요. 부모 교육. 그 다음에 이모셔널 헬스 리트러시. 이모셔널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관성적인 것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자랄 때 어떤 감정적인 경험을 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최근에는 점점 더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lack of health service. 그러니까 제대로 의료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아이한테 책을 읽어주느냐. 굉장히 중요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된 훈련을 받느냐 하는 것. 그 다음에 또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았느냐. 그 다음에 환경이 좋지 않다 보면 어떤 생물학적인, 화학적인 어떤 독성을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사회적인 경험, 또 실존적인 경험도 그렇지 않은 영향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이런 영향에 따라서 여기 지금 태어나서부터 여기 5살까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그래프는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이 얼마든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죠. 그런 겁니다.
이건 이제 질병의 원인을 화살표를 쭉 설명해 보인 거거든요. 이제 질병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는 생물학적인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사회적인 것도 있고요. 또는 사회적인 것이 생물학적인 영향을 받아서 생기는 걸 수도 있고, 거꾸로 생물학적인 영향으로 해서 사회적인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건 뭐냐. 내가 병이 걸려서 내가 수입이 적어지는 거죠. 말하자면. 바이오소셜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인 것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적인 현상과 생물학적 현상이 사실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아파서 돈을 못 벌든 또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내가 돈을 없어 너무 가난해서 병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 서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과 생물학적 현상을 구분하기는 어려운 거다. 이것도 뭐 아주 복잡한 그래프인데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 놓긴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쭉 한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건강 발달의 맥락, 건강 발달의 설계와 과정, 건강 발달의 결과. 이렇게 해서 결과에 보면은 기대 소명이 되게 일반적으로 나타나죠. 그다음에 뭐 인지, 기능, 기능적 능력, 진지, 뭐 기분, 육체 활동, 성장, 생식, 뭐 이런 것들이 학업 성취, 직업 활동 이런 것이 이제 결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생애 경로의 결과가 이것이고요. 건강 발달의 맥락, 일본을 보시면요, 유전, 물리적 환경, 사회 환경, 뭐 이런 식의 보건 체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달의 맥락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입원 A, B가 있잖아요. 조정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계적 발생 시스템 이론, Relational Developmental Systems 베타 스테이리 복잡하죠. 여기 몇 가지 이제 그 앞에도 나왔던, 앞에 우리가 다른 강의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기 생성이라고 하는 말,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체 내에서 스스로 뭔가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오토포ie시스라고 하는 거. 우리 세포가 스스로 분열해서 뭔가 조직을 만들고 기관을 만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자기 생성이고요. 자기 조직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성을 하려면 조직이 돼야 되겠죠, 부분적으로. 그다음에 자기 조직 제어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생명 현상이라는 것은 그 선형적이지 않죠. 되게 비선형이라고 볼 수 있죠. 복잡하고요. 적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애 경로를 볼 때는 이런 단순한 그 직선적인 관계를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복잡한 시스템.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관계를 이루고 있고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들, 그런 시스템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생애 경로 건강 발달의 원칙. 건강은 발달한다. 그죠? 건강은 어떤 몇 가지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발달해 나간다는 거예요. 헬스 디벨롭먼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펼쳐진다는 거. 아까도 잠깐 나왔죠. 언폴딩이라고 그러죠.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한 방향으로만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죠? 내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건강 상태에 있을 때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길을 여러 가지를 열 수가 있거든요. 또는 어떤 걸 닫기도 하죠. 내가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건강 발달이라고 하는 궤도를 경로를 선택하게 되면, 그죠? 그러면 내가 예를 들면 뭐 몸을 막 보디빌딩을 하는 걸 결정했다고 쳐요. 그러면 상당 부분 결정돼 다른 건 닫히고 그것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펼쳐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고요. 뭐 여러분 강조하지만 복잡하다는 거고요. 복잡성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성, 어떤 중요한 시기가 있어요.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시기가 있다는 것이고요. 가소성, 변화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여태까지 유전자가 결정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거 틀렸다는 게 이제 밝혀졌죠. 유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전자는 일정한 방향으로 경향을 부여해 주긴 하지만 그것이 그대로 다 결정되는 거 아니라는 거 사실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았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셀프 포에시스, 자기가 상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화에서는 생존과 생식이잖아요. 살아남아서 후손을 남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번성, 스라이빙, 번성이라고 하는 요소까지, 이건 문화적인 요소죠. 그러니까 진화에서 얘기하는 생존과 생식은 생물학적인 현상이잖아요. 생명체로서의 삶을 얘기한다면 이 번성, 스라이빙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사회적인 것을 같이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 속에는 조화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조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몸이라고 하는 어떤 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그렇죠? 조화가 깨진 게 뭐예요? 조화가 깨진 게 질병이고 조화가 깨진 게 암이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그 더 이상 증식하지 말아야 될 세포들이 다른 세포들의 억제력을 무시하고 지가 막 확 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화가 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생애 경로 건강 발달의 핵심 원리. 건강 발달은 창발적 속성이다. 여러 번 나왔죠. 그다음에 전생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비선행이다. 시기와 사회 구조에 민감하다. 그다음에 이제 진화적인 관점을 생각해야 된다. 생존과 번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준이 있다는 거예요. 분자, 생리, 행동, 문화, 진화 다 관계된다는 것. 뭐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뭐 타이밍인데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학교를 갈 때, 처음에 학교 갔을 때, 그때 이제 인지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언어를 습득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행동적인 그런 필요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시기를 몇 개 보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사춘기에 오게 되면 생물학적인 것, 그다음에 문화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그 사춘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생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제 보통은 요거는 이제 생물학적인 현상이 주를 이루겠죠. 물론 생물학적 현상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춘기라는 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현상이 같이 묶여 있죠. 예를 들면 성적 행동이라든가 그것이 이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잖아요. 앞에 학교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거의 전적으로 무너진 거죠. 어떤 인지적인 것, 그다음에 언어를 습득하고 그런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엔도페노타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어떤 형질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아요.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중에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제 비유해서 우리가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미병하고 비슷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병이 아니지만 언젠가 병이 될 수 있는 소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비교를 해보면요. 건강 상태 이거는 뭐예요? 아까 생물의학 모형이나 아니면 생물심리사회 모델이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건강 발달 과정은 변화죠. 과정이죠. 그죠? 이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태를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강의에서 얘기했던 것은 자세가 있다고 했을 때 물리적 자세, 구조적 자세, 지향적 자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 자세인 거예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건강 발달 모형은요, 지향적 자세.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위에 생물심사회 모델 같은 경우는 안녕 상태잖아요. 안녕 상태인데 여기서는 지향적 자세는 규범을 만들어요. 규범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방향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게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지향적 자세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정리해보면 생명의 시간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이 있어요. 우주의 차원은 보통 140억 년, 진화는 38억 년, 역사는 보통 한 1만 년, 1만 년도 채 못 되죠. 그 다음에 생애는 100년, 근데 분자는 뭐 분초 단위로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유전자는 나노초 단위로 그 변화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생화학적 과정은 미리초 단위로 나타나고, 뭐 호모스타틱이라는 수는 평형 관계죠. 평형 관계는 몇 초 또는 며칠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규범 이것은 뭐 몇 년 또는 뭐 몇십 년 이렇게 나타나죠. 문화적인 과정들은 몇 년 또는 몇 세기가 지나가기도 하죠. 또 생태적 과정은 몇백 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뭐랄까 이 지평들이 다 다르죠. 지평 여러 개 시간 지평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지만 그것들이 뒤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명료하게 과학적으로 분류해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게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델 LCHD Life Course Health Development 모델이잖아요. 이걸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어떤 과정 속에서 이게 나왔는가 얘기를 하는 거죠. 생물의학 모델이 바이오메디칼이고요. 그 다음에 생물심리 모델이 바이오사이코소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라이프 코스 헬스 디벨롭먼트죠. 요즘 유행하는 말로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해봤어요. 생물리학 모델 건강 1.0, 생물심리 사회 모델 건강 2.0, 그리고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델에서 건강 3.0이다. 이게 뭐 언제 어떻게 4.0으로 넘어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제 요 두 개의 모델 거쳐서 점차적으로 생애 경로 건강 발달 모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새로 뭐 의학이 됐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됐든 간에 우리가 건강을 추구하는 우리의 행동 또는 학문 이런 것들의 그 참조점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